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 소리 같은데? 하루가 지나면 60억, 86억, 100억 이상으로 불어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소리였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그간 코인 투자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코인 진상조사단 단장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서요 장해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장해찬 최고위원 억울하면 공개 토론하자며 되받아쳤는데요. 그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네. 저랑 네. 언제 어디서든 뭐 김남국 의원이 좋아하는 열린공감TV나 더 탐사에도 제가 갈 테니까 네. 1대1 공개 토론하자.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네. 제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뭐가 사실이 아닌지 한번 국민 앞에서 밝혀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주말 동안 기다려보고 김남국 의원이 응답하지 않으면 네. 제가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뭐가요? 대체 뭐가 허위인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원현석 단장님.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뭐 토론을 받으면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데 김남국 의원, 자 장해찬 최고위원의 이 얘기 듣고 토론 받을까요? 토론을 이제 받으면 더 본인한테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것 같고요. 제가 왜요? 이 장면을 보는데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건으로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다음에 무고죄로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무고죄 문제가 문제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면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걸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바로 무고죄가 걸려버려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나중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앞날을 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박지원 의원 또 소나기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대응을 할 때도 그게 대응이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잠적한다고 그랬는데 잠적하는 동안 다른 이슈로 좀 전환되는 것 같더니 괜히 이렇게 그 고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 이슈가 본인한테 불거져 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제부터는 형사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무고죄 문제가 있고 토론을 하더라도 제대로 뭐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본인한테는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악수를 둔 거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김남국 의원 뭐 토론이든 입장 표명이든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두문불출했다가 다시 나타났으면 자, 그러면 국민들에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솔직히 좀 많긴 했거든요. 저는 그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꽤 오랜 기간 잠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잠적을 한 뒤에 이제 국회에 복귀하고 나서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적인 설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 상황에서 설명 없이 바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는 사태를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을 표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윤리특위에 가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께 설명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께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뭐 명예훼손, 무고죄 뭐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장해찬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뭐가 허위인지 언급은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허위인지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우선은 허위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판가름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형법상의 조항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구성 요건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김남국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는 것이면 이것이 정말 허위인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고소를 함으로써 어쨌든 수사기관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밝혀볼 수 있는 뭐 기회 내지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래 토론도 토론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좀 가려보자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서 고소를 결심을 했다. 자, 어떤 게 악의적이고 어떤 게 터무니없는 주장들인지 자, 이 부분은 양진희 변호사 말대로 이제 뭐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요. 다시 이제 불러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이 하겠다는 이 무고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장해찬 최고위원의 입장은 이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허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뻔히 이것이 성립을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나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무고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일단은 정말 허위인지 사실인지 이것이 역시 또 먼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장해찬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불거진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도 그것을 모를 리 없고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사실 고소를 섣불리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그 개연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무고죄 성립에 이제 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 역시도 이러한 모든 지금의 의혹이라든지 그 주장들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글쎄요. 두 사람 간의 토론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된 상태죠. 윤리위는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소명을 듣겠다는 입장이고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저희 16일 날 7시에 모여서 다시 자문위원회 열기로 했고요. 김남국 의원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의원이랑 좀 말씀을 나누신 시간이신가요? 본인이 소명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이제 요구할지도 좀 일단 절차에 따라 가지고 소명서를 내라고 내일 보낼 것입니다. 지금 징계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당에서 이제 뭐 징계 사유로 몇 가지씩을 적어낸 게 다 공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랍니다. 미지수 기자, 지금 뭐 16일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15일로 바뀌었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출석하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기자실 바로 옆에 있는 국회 소통관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자숙하는 시간 충분히 가졌다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자신이 평생 살며 누구에게 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게 없다라며 지금까지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영섭 단장님, 윤리위에 출석하는 김남국 의원, 자, 본인 입장에서는 뭘 가장 강조를 해야 될까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4개요. 첫째는 이제 의정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수시로 한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합법화, 그러니까 P2E 법률에 대해서 로비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클레이페이를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을 했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러면 그 위믹스 코인을 처음 구매할 때 LG 디스플레이 주식 판돈이라고 했는데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금 출처가 맞느냐, 이 중에 이제 그 어떤 거라도 형사적인 불법 위법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징계라는 거는 단순히 그 형법적인 불법을 넘어서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품위유지 위반이라도 보일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으면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의정 활동 중에 그리고 그 코인 거래를 했느냐. 나머지는 뭐 수사기관에서 좀 더 밝혀져야 한다고 치고 이 의정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자기 계좌 내역을 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빈도수로 거래를 했는지를 다 밝혀야 되는 입장인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로그 기록, 그러니까 전산의 증거 자료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제출하면서 국회에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은. 박성민 최고위원. 어쨌든 뭐 김남국 의원은 소명을 할 것이고요. 뭐 자문위는 그 소명을 듣고서 뭐 여러 가지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의결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국민들 관심은
과연 김남국 의원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 하느냐 이 부분인데 박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수위 어느 정도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뭐 물론 100% 맞진 않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명이라는 가장 강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윤리위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좀 회의적인 감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제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진 사례가 뭐 한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명 조치가 결정이 되었어도 본회의 때 부결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 안에 굉장히 단단한 장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명이란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고 네. 사실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지금 현재 대응을 보게 된다면 의원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인 것 같고 네. 윤리특위의 절차도 밟아 나가겠다라는 이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절차를 밟고 말고의 문제보다도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전무했다는 것이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본인의 구체적인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중에 솔직히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뭐 대선 의혹 자금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신생코인에 그렇게 몇십억을 투자하는 이런 투자 행태는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킬 만한 본인의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리특위에 출석하는 김남국 의원의 모습 다음 주 목요일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부터 좀 보겠습니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 사태로 공석이 됐던 최고위원직에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로써 지도부 진영이 다시금 다 완전하게 짜이게 됐습니다. 자, 원영섭 단장, 국민의힘 당심 김가람 최고위원의 어떤 부분을 가장 높이 샀을까요? 저는 저번 최고위원 전당대회 그 청년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게요? 무슨 말이냐면 4명이 출전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장해찬 최고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이기인, 김정식, 김가람 이 세 분 중에 김가람 후보가 인지도가 제일 없었어요. 사실은 당에서 젊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나마 이제 뭐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밀어주고 그리고 김정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스팔트 쪽에서 좀 밀어주는 게 있었는데 네. 김가람 후보는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전하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그게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힘을 좀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 이상 득표했습니다. 12% 득표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기인 후보나 그 김정식 후보하고 큰 차이가 없는 표수였어요. 네. 그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한 젊은 청년 정치인을 또 당이 알아주고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 보궐 최고위원 선거로 오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당심이 이름 없이 그동안 고생해왔던 사람들에서 알아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최고위원회 자리에 올랐는데 아마도 그 많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뭐 레토릭이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호남 출신의 40대 청년 정치인, 자 호남 출신의 청년 정치인을 보수 정당에서 당심으로 100% 선출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의미를 좀 둘 만한 하지 않나요? 네, 뭐 저는 일단은 그 지도부 안에 청년의 파이가 커진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렇고요. 뭐 다만 이제 김가람 이제 최고위원이 그동안 당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어떤 발언을 하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본인의 몫으로 완전히 남아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뭐 김가람 후보의 그 자질과 별개로
어쨌든 당 안에서 특정 의원들이 뭔가 김가람 후보를 밀어서 이렇게 줄 세우기 식으로 선거를 주도해 나가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은 또 있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셨지만 네. 뭐 2위로 떨어지시거나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이라는 현직 최고위원의 공석에 그 청년 최고위원에 떨어졌던 후보를 이렇게 추천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김가람 최고위원의 그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최고위원직에 당선된 김가람 최고위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도부 선출까지 완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채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여당 상황을 보면요. 아, 정말 총선이 얼마 안 남긴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내 집 내놔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입자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저 홍준표 대표께서 그전 시장이 또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시면 또 자리 내주실 겁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분당갑에 당선된 게 보궐선거니까 1년 10개월 만에 이제 저 정식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년 10개월 동안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거는 네. 주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논란이 없어지려면 저 당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지숙 기자,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에서 뭐 대통령실의 참모뿐만 아니고 뭐 검사들 많이 입후보할 거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분당갑인데 사실 여기가 이제 지금 김은혜 수석의 전 지역구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글쎄요, 안철수 의원 좀 불안감이 좀 있나요? 네, 좀 전에 인터뷰한 내용에도 뭐 세입자 방 빼라 이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김은혜 수석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맡으면서 명실공히 친윤 인사입니다.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거치면서 이 대통령실과 전면 갈등하면서 국정 운영의 회방꾼 이런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총선에서 김은혜 수석의 출마를 위해 안 의원에게 다른 지역구 출마를 권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건데요. 결과적으로 분당갑에 누구를 내보내느냐 이게 이번 총선 공천에 이 대통령실의 입김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외의 인물에 대한 총선 얘기도 나옵니다. 한때 레이저 눈빛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분인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가족회사 작은 유용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원현석 단장님. 우병우 전 수석이 모처럼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뭐 총선 출마설의 제안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정치하냐 초선이 되냐보다는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까 국가를 위해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에 출마하시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단장 생각은 어떠세요? 인터뷰를 너무 치밀하게 복선을 깔아서 하셔가지고요. 복선을 깔았어요? 네, 출마 선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도저히 못하게 할 정도로 인터뷰를 꼼꼼히 잘하셨어요. 그 인터뷰의 말미에 보면 그러면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는데 사회 분열이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국가를 위해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한국의 문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면 국회에서 뭐 이분이 국회 도서관장 할 것도 아니고 국회 사무총장 하실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말고 따로 이제 하실 일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경북에서 영주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하셨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향은 봉화고 그게 하나의 이제 섹터로 묶여져 있는데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만약에 경북 그쪽으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그게 TK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TK 지역에서 저 지역, 그러니까 문경, 영주 이쪽 지역이
그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제일 많아요. 책임 당원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북도지사의 후보를 공천하는 그 경선 과정에 굉장히 큰 입김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SOC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예산들은 광역단체장이 그 예산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지역의 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경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주고 경북도지사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북 전체의 각 지역구에 흘러가는 예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어떻게든 주류는 어떤 역대 어느 그 정권이든 그 주류에서 저 지역을 이제 사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저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당원들의 표가 가지고 있는 직결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가 그 국민의힘에서는 큰 당면의 이슈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 앞으로 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행보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이래경 씨 이후로 지금 혁신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많은데 뭐 여기저기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2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20명이 넘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명만 좀 언급을 드리면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부터 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 뭐 이탄희 의원, 우상호 의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당내 여러 계파에서 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전면전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뭐 이탄희 의원, 이철희 전 정무수석 등을 이제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근태계는 뭐 홍익표 의원, 그리고 범친명계는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를 두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이 되다 보니까 네. 각 계파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이게 당에서는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의원총회니까 이 의원총회 전에 결론을 조금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추리고 검증하고 하려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 토, 일 3일 엄청 바쁘겠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주말 중에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증 과정도 검증 과정인데 어쨌든 그 동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의원총회 전에 이 모든 과정을 끝내려면 사실 최고위원들이 주말에 뭐 비공개 회동까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후보군이 지금 외부 인사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에서도 나왔고 실제로 기류가 이제 너무 외부 인사를 갑자기 데려오게 되면 이 부담이 크지 않냐. 그냥 이제 혁신의 속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내부 인사로 선임을 해서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가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이제 내부 인사들이 사실상 혁신의 대상인데 어떻게 그렇죠. 내부 인사들을 데려다가 무언가를 해보겠냐라는 회의적인 이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 공감대를 이뤄갈지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아까 양진희 변호사 얘기 들어봐도 소위 이제 계파 간에 친명에서 비명에서 이분 저분 막 추천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명계에서 추천한 인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누군가의 뭐 정치적인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 차원의 지금 위기에 빠졌고 우리가 이 국면을 돌파해보자라는 대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한번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 사실 9시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런 인선을 했다면 사실은 지도부의 책임이 적지 않죠. 그렇다면 계파를 따지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인사를 선임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상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그 용기가 또 배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두 당을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어제요. 같은 날 다른 행보를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가슴을 아픕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민주스 기자, 어제 이 두 당의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났고 이재명 대표는 주중 대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싱하이밍 주중 대사의 발언이 상당히 좀 논란이죠, 지금? 네,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배팅을 하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책임이 있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는요 초면이 아닙니다. 싱 대사 뭐 3번 만났으면 이제 친구라도 해도 된다 이러면서 이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는 두 사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직후에 싱하이밍 대사 본인이 준비해온 입장문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저런 발언들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께 좀 각자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자, 이번 사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결례고 이거 지금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화살을 지금 돌리는 모양새거든요. 원현섭 단장은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잘못된 판단이다. 뭐 미국에 베팅하고 중국에 대해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례죠.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부 권력 투쟁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전혀 이렇게 그 당이 가야 될 방향성을 오로지 강성 지지층에만 맞추는 모습인데 이것도 그 차원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중도층에서 환영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마치 중국 아래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에는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떠세요? 보통 이재명 대표는 보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유튜브 생중계까지 해야 됐던 이유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만남인데 네. 이런 경우에도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사진으로만 이 일정을 내보내고 추후에 브리핑 정도를 통해서 오간 대화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이거를 다 생중계를 했다라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지금 정부의 외교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대중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우리 국민에게도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상당한 밀착 관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이런 외교적 행보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너무 이재명 대표에게만 비판의 화살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이 싱하이밍 대사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만 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한 대 치고 싶었다. 천안 함장에도 악플 테러입니다. 최원일 전 천안 함장 오늘 새벽 6시에 올린 SNS 글입니다. 어제 오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만난 직후에 이 자신을 향한 온라인상의 인신 공격 더 심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 워딩은 정형화되고 악플은 조직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악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최 전 함장이 경계에 실패해서 부하를 죽게 했다라는 비방인데요. 이 경계 실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 어찌됐건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북한 군인이 DMZ를 넘어왔다. 그러면 그 지휘관 보직 해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2년 전에 조상호 부대변인께서 또 천안함 수장 발언을 생방송 중에 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직접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먼저 왔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설명을 하시는 게 제가 천안함에 대해서 좀 더 서치를 했으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텐데 제가 그 발언 이후에 좀 찾아보니까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댓글 테러에 이어 문자, 카톡 테러로 이어지는 이런 폭력,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바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비롯해 민주당 혁신을 이야기했던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있습니다. 양 위원장 오늘 오전 민주당 확대 회의에서 이런 소신 발언도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님 뭐 잘못했는데요? 공감을 해서도 범죄 아니라는데 왜 당신들이 진짜 자신을 버려? 오늘 이 발언 이후 저는 또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상털이, 가족 욕설, 그리고 성희롱, 그걸 더 넘어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축이 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어리고 힘이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발언이 나온 확대 간부 회의, 이 회의 자리에 있어야 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자리는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요. 이 권 대변인이 어제 저녁 6시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렇게 싱하이밍 중앙 중국 대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네, 이 시간 용산의 한 호텔에서 최원일 전 함장을 1대1로 만나 이 사과를 한 직후였는데요. 비공개를 전제로 한 만큼 오전까지만 해도 말을 아꼈던 최 전 함장. 권 대변인과의 만남이 끝난 이후 SNS에 해당 내용을 비로소 공개했습니다. 권 대변인을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한 대 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당 대표와의 면담과 공식 사과, 그리고 민주당 인사의 문제 발언에 대한 징계,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의 악플 중지 등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사자인 권 대변인의 사과로 이미 충분하다. 이 최 전 함장의 요구사항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만나서 당 차원의 5가지 요구사항을 냈는데 그게 보고받고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논의는 하지는 않았고요.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또 권칠승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최원일 전 함장이 당대표 면담과 사과 요구했는데요. 우리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의 말씀 중에 당내 민주주의를 최원일 전 함장과 면담과 사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뿐인 사과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최 전 함장의 입장입니다. 이렇게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모든 논란의 시초 이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한 이래경 이사장 사퇴 이후에도 연일 지난 대선 기간에 미국이 개입했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 시대를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기존 언론과 정치 현실에 직접 맞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왜 나흘 간격으로 미 정보기구의 두 소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번갈아 만날 것인가? 어제 소개한 칼럼에 이어 또 다른 한 블로거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재경, 이래경,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의 의식세계는 황당무계와 과대망상 그 자체입니다. 천안함 자폭, 푸틴 옹호, 코로나 미국 기원설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난 뒤에도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의식세계를 가진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이 천안함 사건이 있은 지 14년째입니다. 이런 악성 댓글과 공격에 대해 생존자는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잠이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해서 정말 막말성의 비난 글들이 굉장히 많고 악플들이 이제 많았죠. 근데 이게 최원일 함장이 2021년 7월에 게시한 이제 글을 보면요, 본인들 두고 이제 살인마라고 하고 또 급기야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떠오르.
떠오른다라면서 생존 장병들을 폐잔병이라고 말하고 다니거나 왜 배에 같이 있어야지 살아 돌아왔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러한 고통에 시달렸고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글이 2021년 7월, 그러니까 2년 전에 작성한 글인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원영섭 전 단장님, 왜 자꾸 함장에 대한 책임론 꺼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좀 경계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좀 민주당에서 이해를 못 하신 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오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경계는 그 경계병을 피해서 침투하려는 사람을 잡아내는 거, 적발하는 거지 경계병을 공격하는 거는 그냥 교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오용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뭐 5.18은 폭동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으면 이 이상 되는 그 천안함 함정이 바라고 있는 원하고 있는 뭐 사과 뭐 그 책임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 이상의 조치를 이미 취했을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천안함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진영 논리로 어떻게든 본인들한테 불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요,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함장의 책임론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이 망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래경 이사장에 대해 아주 귀한 자산을 놓쳤다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이래경이라는 분은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말고는 그분의 살아온 삶이 깨끗하고 또 유능하고 저희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뭐 누구를 통하건 인지도가 있건 없건 간에 숨겨진 아주 귀한 그런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이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성민 전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 무한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까 보신 대로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이래경 이사장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언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지속이 될 수도 있고 또 끝날 수도 있는 논란이지만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천안함과 관련해서 생존 장병들과 이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발언이 저희 당 고위 당직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점에서 사실 대표가 필요하다면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경 이사장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당 일부 의원들이 좀 이분을 옹호하는 듯한 모양새 또는 이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듯한 이야기를 또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발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디 이제 언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지금 당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앵커의 픽 다소 화나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기분으로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야, 여기서 주는 반찬 이거 재사용하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요, 반찬 재사용하다가 여러 곳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참 되게 적반하장이었다고 하네요.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먼저 좀 보시죠. 김치찌개 하자고. 그렇지, 딴 거는 다 버리는데 김치찌개는 거리가 나가니까. 아유, 그렇지, 한국에는 뭐 썩도 안 되고 나오는 건 얼마나 많아. 하나가 무슨 뭐, 아이고. 양지민 변호사, 김치찌개 끓이려고 남은 김치를 모아놨대요. 세상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4월, 5월 동안 식품 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이제 불법 행위를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해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8곳에서 저렇게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음식물을 재사용하긴 하지만 김치찌개를 끓여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끓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적반하장식의 그런 태도를 좀 볼 수 있었고요. 일단은 이렇게 음식물 재사용하는 행위들, 그리고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이게 국내산이다라고 속여서 이렇게 표시한 것 등 여러 가지 행태가 발각이 됐습니다.
민지수 기자, 이번에 적발된 식당들 경찰한테 딱 걸린 상황들도 참 기상천외하더라고요. 네, 경찰들 이 반찬 많이 남기는 한식당과 기사식당 이런 곳을 집중 단속했다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식당을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나온 반찬에 본인들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표식을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오. 그런데 해당 음식점을 다시 방문해 보니 해당 반찬 뻔뻔하게 다시 상에 올라온 겁니다. 아하. 네, 그야말로 딱 걸린 건데요. 해당 단속에 나선 경찰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음식을 먹으면서 배추김치라든지 어묵볶음 같은 경우에 젓가락으로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반찬이 그대로. 양진희 변호사, 이거 보면 저도 이제 앞으로 식당 가서 의심하지 않을까 좀 불안한데 이분들은 어떻게 좀 처벌이 좀 되나요? 어떤가요?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음식점들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단속이 뜬다라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좀 깨끗하게 운영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평상시에 단속이 또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하게 좀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 대부분이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일을 벌이신 건 아닌지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음식점 사장님들의 양심을 저희는 조금만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하나만 더 보죠. 한밤중에 봤더니 문 앞에, 창문 앞에 드론이 떴습니다. 그래서 수상해서 신고를 했더니요, 글쎄 이 드론 안에요,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걱정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할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못한 거죠. 당연히 하게 되면은 사생활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민지수 기자, 이게 지금 인터뷰만 들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여성이 자신이 촬영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있었던 공간 24층 건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높이까지 드론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출동한 경찰 현장에서 이 드론을 날리고 있던 20대 남성을 체포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체포된 남성들 이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띄웠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구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드론에 여성 나체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남성들 경찰서로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양진희 변호사, 만약에 지금 드론 이 촬영한 이 남성들이 고의로 찍었다고 만약에 판별이 되면 이거는 뭐 어떤 처벌들이 좀 있나요? 어떤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러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 나체 사진을 찍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드론을 촬영을 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는데요. 카메라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신체, 어떤 성적 욕망이라든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수차례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보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고 드론 이용해서 뭐 여기저기 촬영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던데 이거 제재할 뭐 법적인 장치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이제 드론을 띄우기 전에는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엄격하지는 않고 비행 허가라는 것이 이제 비행 금지 구역 외에는 사실상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겠다라는 것을 신고만 하면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사실은 거주지, 사람이 이제 내밀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주지를 통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줌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드론 촬영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비행 금지 구역뿐만 아니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거주 지역에는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발전도 좋지만요, 이거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인데, 자, 이거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그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MBN의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지난 4월 별세한 원로 가수 고현미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미 씨가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피아노가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졌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현미 씨 생전의 모습 한번 좀 볼까요?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 대상 받은 것도 베스트 이거 브랜드 가치가 대상? 있고 문화예술 대상.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소중한 상이 이 레이건 대통령한테 받은 거. 진짜요?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가서 노래했잖아.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rich like me. I 목소리 봐. was lost.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내 목소리 들으면 깜짝 놀래요. 자, 지금도 현미 씨의 이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는데 이 현미 씨가 40여 년간 애지중지하던 피아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가 사라졌어요. 이거 네. 무슨 일이에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 문장이 적혀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이 지난달에 가격은 250만 원이다라며 현미 씨가 애지중지하던 피아노 아껴주실 분 찾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단 실제 올린 글이 맞았는데요. 바로 고 현미 씨 조카 이정민 씨가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이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 현재 현미 씨의 두 아들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을 대신해서 유품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하다가 이 피아노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유족과 상의한 끝에 이렇게 40년 동안 정의된 피아노 팔지 않기로, 양도하지 않기로 결정을 아이고, 해서 다행이네요. 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내용입니다. 현미의 둘째 아들은 이 매일 어머니가 이 피아노를 만졌다라면서 평소에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시다가 자기에게 뭐 기타를 들고 나와서 화음 좀 넣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하셨다. 이런 애지중지했던 일화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원현석 담장님, 참 현미 씨가 우리 가요계에 남긴 족적은 정말 대단해요. 때문에 이런 피아노 이렇게 중고 사이트 올릴 게 아니고 뭐 음악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기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는 그 대중 예술인을 기념하는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좀 자리 잡혔으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거든요.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과거의 것을 모방해서 재창조하는 건데 네. 그 과거의 것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기념하는 게 새로운 그 미래의 대중문화 발전의 기틀이 됩니다. 그 현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즈풍 보컬로 해가지고 그 미국의 팝송을 한국으로 들어오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대중 예술인이니까 잘 이제 기념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만 나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깨 들썩들썩합니다. 바로 임영웅 씨인데요. 임영웅 씨가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와, 이 신곡 대단하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발표한 지 4일 지난데도 아주 핫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공개된 신곡이죠. 임영웅의 모래 알갱이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야. 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래 알갱이라는 곡은 임영웅 씨의 두 번째 자작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정적인 가사와 임영웅 씨가 직접 분 이 휘파람이 굉장히 돋보이는 노래라고 합니다. 현재 해당 뮤직비디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서 320만 뷰를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야, 이 320만 뷰나 기록을 한 임영웅 씨의 뮤직비디오. 그래서 저희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자, 이 뮤직비디오 봐도요 가슴이 차분해지고 상당히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임영웅 씨가 우리 어머님 세대에 인기가 많은 거는 확실해요. 우리 젊은 세대에서도 인기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인기보다는 인지도가 있죠. 어쨌든 인지도요? 제가 많이 접한 거는 임영웅 씨의 뭐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신 이제 자녀들이 티켓팅 해주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실제로 그것이 효도하는 행위다라고 저희 사이에서는 통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지금 보면 임영웅 씨나 임영웅 씨 팬들도 상당히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이 관심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를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한다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선순환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수 테일러 여사가 있습니다. 네. 80세가 거의 다 된 분인데요.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일한 생활의 낙이 임영웅 씨의 트로트를 듣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생일에 맞춰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기부가 올해만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팬들 사이에서도 이 수 테일러 여사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좀 연세가 사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팬 활동도 굉장히 잘 활발하게 하신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2,000달러를 이제 기부를 했고요. 하나로는 2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 테일러 여사는 어쨌든 나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생일에 이제 기부를 하면 더 의미가 있잖아요. 임영웅 씨의 이름으로 꼭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원단장님도 임영웅 씨 좋아하시죠? 저는 저희 그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인분이 좋아하세요. 요즘에 보면 이 가수만 아니고 가수 팬클럽이 가수들을 위해서 이제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행사하는데 이게 또 팬클럽의 하나의 좀 달라진 문화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옛날에는 그 팬클럽이라는 게 뭐 풍선 흔들고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사회 활동으로 완전히 좀 진화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발전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명의 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활동으로 그 사회 또 다른 그런 공익적인 부분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정말 보면요, 뭐 얼마 전에 뭐 임영웅 씨하고 임영웅 씨 팬들이 프로축구장 경기 가서 정말 우리 프로축구 끝까지 보고요, 끝나고서 청소까지 함께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돼서 상당히 조금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렇게 팬클럽들이 가수들을 위해서 본인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수들이 좀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